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제가 오늘 욕 좀 먹겠다.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 지나간 건 다 잊고 우리가 한 몸이 돼 나라를 지키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서 맥주 축하주를 돌리면서 한 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폐기 이후에 최혜병 특검에 대한 목소리, 또 최혜병 특검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제 중심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그리고 안보가 이렇게 위협받고 있는 이 현실에서 우리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맥주 축하주로 기분을 냈습니다. 이 현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리고 우리 안보는 정말 문제가 없는 걸까요? 자, 오늘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박종의 핫스팟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과 함께 이 문제를 차근차근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김병주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불리 네. 김병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박종의 핫스팟 시즌 2에서도 김병주 네. 의원과 금요일마다 안보의 문제, 또 외교의 문제, 또 대통령실의 문제점들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제가 지금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맥주 축하주로 기분을 냈습니다. 네, 이 현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진짜 아주 실망스럽고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부적절한 행위라고 네.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어떤 날입니까? 아침에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10발을 동시에 사격해서 동해안에 떨어졌죠. 350km 날아간. 이렇게 10발씩 동시에 사격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엄청난 도발로 비춰지고요. 또 네. 서해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침에 북한에서 GPS 교란을 해서 우리 어선이나 상선들이 항로 착오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충돌할 수도 있고 불안하게 배를 운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불안에 떨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고요. 네. 또 어제 그저께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무풍선, 네, 오물을 실은 고무풍선을 260여 개를 보내서 네. 이렇게 서울 도심까지 떨어졌잖아요. 뭐 여기 그리고 정부 청사까지 네,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고무풍선이 그렇게 많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는 총 한 발 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별명 자체가 총을 쏘면은 총알이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서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랬다. 또는 뭐 하악탄이나 하생 무기가 있는 경우는 그거를 공중에서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뭐 어떤 이런 구차한 변명을 대고 있었던 거죠. 네. 이렇게 안보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오물을 등 고무풍선을 보낸 적이 처음이잖아요, 실제. 네. 그리고 미사일 10발을 쏜 것도 동시에 쏜 것도 처음이고 GPS 교란도 요새 빈번해지는 거고 이렇게 안보 위기가 가중이 어제 됐던 날이고 그러면은 NSC를 열어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되는데 네. NSC는 열지 않고 뭐 안보실 2차장 주관하에 안보 점검 회의를 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던데 그렇게 안보를 안일하게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 군은 또 어떠했나요? 최근에 군에서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특히 안타까운 사고들이 많이 나서 사망에 이르는 순직하는 우리 병사들이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었고 어저께는 특히 12사단에서 훈련병이 훈련 입대해서 9일만 훈련 받는 9일째 그 군기 훈련 얼차례를 받다가 사망 어처구니 없이 진짜로 받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났고 어제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습니까? 그런 날에 국군 통수권자가 저녁에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기분 좋다. 여러분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다 하고 나라를 한 몸이 돼서 지키자. 나라를 지키려면 국군 통수권자로서 NSC 회의를 열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에게 안심하는 메시지를 내고 또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토의하고 고심하고 해야 되는 국군 통수권자가
또 그날 장례식이 훈련병 순직한 훈련병 장례식 있는 날에 네.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기분 좋다라고 맥주를 마시고 요건 나 혼자 먹을 테니까 뭐 맥주 뭐 어떻게 했잖아요. 네. 욕 먹어도 쌀짓을 하고 계시는 거죠. 국군 통수권자로서 네. 이러한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사실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군의 지휘관들 대대장이나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이런 모든 분들은 네. 아마 어제는 다 음주를 금지돼 있을 거예요. 스스로 자제하고 북한이 아침에 미사일 쏘고 이렇게 도발하는 가운데 그리고 대기 태세를 강화했을 것이고 네. 그런데 국군 통수권자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보가 더 불안합니까?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 국민의힘 의원하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하고 똘똘 뭉쳐서 한 몸이 돼서 네. 김건희와 본인을 지키자 이 얘기로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안위는 안중에 없고 네. 본인과 가족 또는 그런 안위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그 사항을 보면서 참 서글프기도 하고 참 분노스럽기도 저는 네. 했습니다. 군 하하. 출신으로서.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오늘 아침에 네. 언론에서는 전혀 다루지를 그러게요. 않고 있어요. 네. 네. 저희 오마이 TV에서만 네, 네. 이렇게 김병주 의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어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안보적으로도 네. 또 군 태세 관련해서도 중요한 일들이 이렇게 연달아 있었는데 대통령은 저녁에 술잔을 채우고 맥주 축하주를 네. 건배를 하고 있었다. 참. 그리고 어제 강조한 게 단일 대오, 뭐 한 몸이 되자, 뭉치자, 우린 하나다 이런 구호가 많이 나오던데 네. 결국에는 저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22대 국회에서 특검 전국이 벌어질 때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들 그걸 똘똘 뭉치면 결국 내가 거부권 행사하면 국회 가서 폐기되겠지. 네. 8석만 못 나가게 지키자. 똘똘 뭉치자. 이것만 강조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지키기 결의대회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네,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한 몸이라는 메시지가 사실 대통령을 포기하는 단어예요. 대통령은 국민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후보 당시는 국민의힘을 대표한 후보라고 하면은 네.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낼 수 있지만 일단 대통령이 되면은 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든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데 민주당 이런 건 관계없이 국민의힘만 의원들만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자 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자가 아니라 네. 한 몸이 되어서 앞으로 올 특검법 이런 것에서 본인과 김건희 여사 또는 뭐 정권을 지키자라고 네. 저는 보여졌거든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대통령을 스스로 자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대통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고통받는 거 국민들입니다. 네. 이 사항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해드리고 22대 국회가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의원님은 국방위로 가신 거죠? 네, 국방위로 갔고요. 네. 국방위 간사 직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간사 직책 받으시고 어제 이제 보니까 다 이제 진용에 갖춰졌더라고요, 상임위별로. 네. 그런데 삼선 의원들 네, 배치가 안 됐어요. 네. 결국 상임위원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죠. 원구성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 부분인데 네, 지금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우리가 가져와야지. 네. 관례상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 왜냐?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또 가져가는 거고 네. 원내 일당이니까. 그리고 그럼 법사위원장은 당연히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고 네. 운영위원장도 여당에서 가져오는 게 관례다. 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의 입장은 말씀하신 대로 법사위원장, 네. 그다음에 거기에 추가해서 과방위원장도 갖고 운영위원장하고 세 개는 꼭 갖고 와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법사위원장은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해보니까 나중에 국회 후반기에 거의 마비되다시피 했잖아요. 민생 법안도 통과시키지 않고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견제를 하려면은 법사위원장이 갖고 오는 게 맞습니다. 거대 여당, 야당이 갖고 와야 되는 거고요. 네. 운영위는 대통령실과 국회를 관장해요. 국회를 관장하기 때문에 다수당인 야당이 하는 것이 맞고 특히 운영위는 대통령실을 관장하는데 네.
제가 운영위원을 3년을 했어요. 어.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또는 여러 가지 있으면은 운영위를 열어서 네.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또 그렇죠. 그렇게 질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운영위를 열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네. 운영위원장 꼭 갖고 와야 되고 가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언론 장악을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가방위원장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직 협상이 난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5월에도 계속 협상을 여야 원내 지도부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안을 가지고 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11개 안을 냈는데 거기에서는 8개 안을 못 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이것이 결렬이 되고 계속 한다면은 네. 국회법대로 가야 된다. 국회법대로? 국회법은 투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18석을 모두 야당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자, 그러면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은 절대 포기 안 하겠다. 네. 민주당의 입장이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총선 민심이 뭡니까?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가장 후퇴한 분야를 네. 제대로 해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가방위원장은 필히 야당에 우리 갖고 와야 되는 것이죠. 네.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 꼭 네. 세 개는 지키겠다. 네. 그러면은 뭐 21대 그때 국회 모습처럼 18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도 보시는 거예요? 네, 그대로 협상이 안 되면은 국회법대로 투표해서 18석을 갖고 오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21대 국회 우리 시청자분도 그렇고 국민들이 볼 때는 그때 또 협상을 해가지고 법사위원장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네, 예. 거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컸어요. 21대 네, 국회 컸죠. 당시에. 넘겨줘서 사실은 우리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인 사고를 할 줄 알고 했는데 그 법사위원장을 넘겼을 때 2년 동안 보여준 형태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국회를 정상적으로 굴러가지 못하게 했고 네. 민생 법안 이런 것도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는 와야 된다는 여론들이 네. 이제는 높아진 것이죠. 그리고 저는 국회법대로 18석을 다 갖고 온데도 네. 국민적 저항은 별로 많지 않을 거예요. 21대는 18석 다 갖고 오니까 거대 야당이 뭐 입법 폭주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 프레임 근데, 만들었죠. 예, 그런 프레임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지금은 윤석열 심판을 해야 된다는 국민적 명령, 국민적 민의가 있기 때문에 18석을 갖고 와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네. 후퇴하고 있는 많은 분야를 제대로 바로 국회가 세워라, 행동해라. 이러한 여론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역풍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협상을 하는 데까지 최대한 하고 안 되면은 국회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국회법대로 하겠다. 총선 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겠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 민주당 지지자들, 뭐 당원분들 말씀 들어보면 국회의장 선거 결과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네. 네. 비판의 목소리 아직까지 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많은 또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총선 민심이 무섭구나 네. 이런 생각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의원총회를 할 때도 네. 당헌 당규를 좀 개정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가 있었고요. 네. 어제 토론은 안 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이제 보고만 있었고. 보고가 있었고, 네. 그래서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일정하게 반영하겠다라는 네. 그러한 메시지들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요 당헌 당규 개정은 당 지도부의 몫이에요. 사실은 원내 지도부가 아니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께서 네. 각 선수별로 의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여론을 좀 수렴하자라는 정도로 네. 어저께 얘기했고 어제 그 얘기를 하자 보면 또 너무 길잖아요. 일단은 보고만 그거는 있었다. 좀 더 여론과 또 의견을 좀 더 듣고 네. 당헌 당규 개정을 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현장 영상을 현장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제 모습 아래에 있는 게 바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입니다. 아, 최재형 목사가 2차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넸던 최재형 목사 1차 조사 이후에 2차 조사까지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소환돼서 나올 때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이 명품백을 받은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오늘 출석하면서 어떤 얘기 하게 될지 저희가 최재형 목사 출석하게 되면 바로 최재형 목사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김병주 의원 이 모습 밑에 있는 영상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9시 30분에 예정돼 있는데요. 네. 그 현장 이재명 대표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생생한 현장을 함께 다 보실 수 있는 실시간을 볼 수 있는 박정희 핫스팟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영상 좋아요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함께 해 주십시오. 자, 지금 저희가 22대 국회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보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얘기를 나눠봤는데 최혜병 특검법 어제 발의가 됐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는데 22대 국회도 시작부터 뭐 강대강 난항이 예상되는 건 뭐 사실이고요. 특검 전국이 펼쳐질 것 같은데 21대 국회에서는 이게 폐기가 됐습니다. 네. 그 현장 계셨잖아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최혜병 특검법 표결에서 부결됐잖아요. 참 국회 아마 치욕의 날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치욕스러웠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을 바라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고만 게 있는 거죠. 네. 국민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뜻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으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스스로 부끄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혜병 특검은 국민적 명령이잖아요. 국민들의 3명 중에 2명 이상이 찬성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겁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 장병이 억울하게 제대로 된 상급자의 어떤 조치 없이 또 부당한 지시로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명명백백히 밝히려고 했던 박정훈 대령 네. 전 수사단장은 오히려 항명죄로 이렇게 재판을 받는 억울한 일이 생겼죠. 거기에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권력기관들이 네. 개입을 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그 이것이 나라이냐 국가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총체적인 국기문란 사건이다. 그리고 현 윤석열 정부의 현 주소를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특검으로 가서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데 네. 22대에서 그것을 결국은 특검법이 부결됨으로써 너무나 안타까웠죠. 그래서 22대 와서 첫 1호 법안으로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를 우리 민주당에서는 하게 된 겁니다. 네. 자, 이것도 이제 어떻게 통과할지 모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네, 뭐 민주당이 가져오게 된다면 좀 빠르게 통과될 수 있겠지만 통과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폐기가 그렇죠. 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거부권 행사는 뭐 기정사실 된 거고요. 네. 어떻게 8석을 더 가져올 수 있을까? 근데 국민의힘에서. 저는 22대 때 이제 발의가 되고 하면은 21대와는 분위기가 다를 거라고 봐요. 이건 꼭 통과를 시켜야 되고 통과해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특검법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고 대통령도 또 본인의 문제 지금은 더 많은 정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부를 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핵의 마일리지가 점점점 쌓아 올라가고 아니, 다 작은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래서 마일리지가? 탄핵 열차가 가게 될 확률이 많은 거죠. 네. 자, 이거 국민들은 하루 빨리 네. 지금 이 상황을 좀 바꾸고 싶어 하시고 네. 거리에 나오는 시민들이 더 많아지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업무 때문에 또 뭐 자연스럽게 대통령이 장관한테 전화했다. 네. 출장 가 있는 장관한테 개인 폰을 가지고 1시간 사이에
18분 40초 연달아 3번을 전화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사실은 이 최혜병 특검법 전체를 바라봤을 때 변곡점마다 대통령 핸드폰, 대통령실 전화가 연결이 돼요. 네. 7월 31일 날 한 번 있었고 8월 2일 날 3번 있었고 8월 8일 날 한 번 있었잖아요. 7월 31일 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이 결재한 내용. 8명의 가실치사 혐의를 경찰로 넘겨라. 네. 결재를 했는데 대통령실 028006으로 온 전화를 받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렇죠. 퇴수해 와라. 뭐 보내지 마라. 이첩하지 마라. 뭐 이렇게 바뀌어졌던 사건이 대통령실 전화를 받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네. 대통령실 관여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많아서 계속했는데 최근에는 8월 2일 날 어땠습니까? 실제 8월 2일 날은 박정원 대령이 이첩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걸 경북청에. 그날 이제 12시부터 대통령과 대통령 전화 민간 전화죠. 네. 민간 전화로 이종섭 전 장관하고 3번이나 걸쳐서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장관한테.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곧 바로 직전에 보면은 조태용 안보실장하고 통화했고 이어서 이렇게 통화하고 이루어졌던 게 뭡니까? 네. 박정원 대령 보직해임. 보직해임 시키고 예. 그다음 이루어졌던 것이 저는 퍼즐이 안 맞춰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는데 퍼즐이 맞춰졌어요. 박정원 대령 바로 그 수사팀들을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뭘로 입건시켰습니까? 집단 항명 수괴죄. 네. 그리고 수사관 보면은 항명죄로 한 겁니다. 저는 무시무시한. 아니 군에서 네. 12.12나 이런 거 이후 그 정도로 일어났을 때나 적용되는 집단 항명 수괴죄를 어떻게 이런 사항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종섭 장관도 대단히 그 전까지 합리적인 사람이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제명을 씌워서 입건하느냐 너무 궁금했어. 이거는 상상 보통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첩하지 말아야 했는데 이첩했다고 해도 군에서는 네. 지시 불이행으로 지시불이에요. 그냥 징계 사유예요. 형사처벌보다 통상 그 정도 사항인데 집단 항명 수괴죄로 걸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3번이나 전화하고 이루어진 것들이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비상식적인 것들이 이루어진 것과 연관을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합리적인 의심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때도 뭐 노발대발 했을 수도 있고 야 왜냐하면 지시했는데 왜 이첩했느냐 이거 뭐 항명 아니냐 뭐 하면서 네. 했을 확률이 저는 유축한데 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군에서도 가행 반응을 하는 거죠. 집단 항명 수괴죄, 그렇게 항명죄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예. 어마무시한 집단 항명 수괴죄는 전시에는 사형이에요. 바로 그러니까요. 그런 얼마 지금 오나요? 네. 네, 예. 그러니까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죄명까지 등장했는데 그 네.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자, 네. 최재형 목사가 서울중앙지검 앞에 왔습니다. 최재형 네, 목사의 네, 발언을 보고, 잠깐 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모든 자료를 취재 기자에게 넘겼기 때문에 제출할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조용히 좀 하시라고. 지금 방송에 조용히 하시라고. 어떤 자료 제출 예정이신가요? 방송하라고.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이었을까요? 오늘은 검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실 직원 조모 과장의 통화 녹취록과 문자 그리고 보훈처 직원과 통화한 통화 녹취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제가 오늘 검찰에 제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를 당시에는 바로 서울의 소리줄에 넘기지 않으셨던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자료를 당시에는 서울의 소리와 또 장인수 기자들에게 바로 전달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으신지. 그동안 5개월 동안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카카오톡 대화, 김건희 여사와 나눴던 카카오톡 대화는 이제 모두 제출된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아주 모든 카카오톡 내용 전면이 모두가 다 제출돼 있었습니다. 그동안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던 이유는 뭘지도 궁금한데요. 관련된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백은종 대표님과 이명수 기자 두 분을 통해서 모든 자료는 이미 다 제출됐고, 그 다음에 청탁과 관련된 내용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출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자료가 왜 당시에는 이제 제보가 안 됐던 건지 그게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건의 핵심은 언더커버 취재 형식으로 우리가 각종 선물을 주고 각종 청탁을 시도했던 거고요. 불행스럽게도 주는 선물은 다 받으셨고, 청탁도 절반은 반응이 없었고 절반은 반응이 있어서 대통령실 직원과 관계 부처 직원들까지 연결을 해주는 노력까지는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청탁이 이루어진 거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거, 그거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출국이 현재 정지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출국 정지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출국 정지 상태는 제가 동남아에 좀 가야 할 일이 있어서 우연하게 우리 변호사님 통해서 알아보니까 출국 정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동남아에 가시려는 것은 뭐 잠깐 네, 단기간으로 개인적인 일 때문에. 예. 그러면 그동안 좀 얘기가 되었던 김창준 전 의원이랑 좀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셨던 거예요? 네, 같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는 정도고요. 그분은 제가 청탁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분의 어떤 그런 요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는 거는 아니고요. 김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인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연방 하원의원에 3번이나 당선되고 우리 한인들의 위상을 많이 높여줬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도 많이 높여준 역할도 있었고, 또 한국에 돌아와서도 남은 여생을 정경 아카데미를 통해서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을 배출하는 일에 노력을 해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 분들이 이제 국정자문위원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사를 표시해서 그 의사를 전달해 준 거고, 또 김창준 의원께서 허리를 크게 다쳐서 넘어지시고 병원에 응급수술실을 가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치료받던 중에 또 실족을 해가지고 뇌희열, 뇌진탕이라고 그러나요? 그 사고가 나서 피가 뇌에 고이고 이러다 보니까 고령이시고 하니까 사모님께서 많이 우려가 되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역이민을 왔는데 미국에 안장되는 것보다 여기에 안장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으셔서 그거를 내가 전달해 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은 다시 정리를 하면은 김창준 전 의원의 경우에는 함정 취재 수단이 아니셨다. 예, 최재형 목사 검찰 출석 현장 잠깐 보고 왔는데요. 이제 저희 다른 채널도 볼 수가 네, 있으니까요. 네, 네. 보여드리도록 하고. 네. 자, 말씀드린 순간 민주당 최고위도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사실 최고위 22대 국회 시작하고 첫 발언인데요. 네. 저희가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7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이재명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네, 있겠습니다. 좀 제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완전히 거꾸로 한번 해보죠. 우리 박정현 최고위원부터 하시는 거죠. 의원 되고 나서 첫 번째.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리 바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하합니다. 네. 맞아. 의원 되고 나서 첫 발언. 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잠깐 저희 보려고 했는데요. 자, 그림은 잠깐 좀 흘려주세요. 최고위 잠깐 이제 보이시면서 좀 하고 있는데, 자, 여러 현장을 한번 보고 있고 다른 채널 저희가 볼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보시면
되겠고 원래 이재명 대표 이제 발언 저희가 듣고 좀 돌아오려고 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거꾸로 하신다고 해서 네. 거꾸로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 발언은 제일 마지막으로 지금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이 현장 여러분들 저희가 다른 채널을 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최재형 목사 이제 출석을 하고 있는데 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주는 현장 이게 영상으로 촬영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명품백을 받았는데 그 백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최재형 목사가 준 책은 이 쓰레기 이제 분리수거장에서 네. 발견이 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라는 여러 이제 개탄의 말씀, 분노의 말씀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최재형 목사 오늘 또 길게 조사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현장? 최재형 목사 올 조사 끝나면은 네. 바로 김건희 여사 조사를 해야 합당한 거죠. 왜냐하면 한쪽만 조사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데 네. 제대로 된 좀 김건희 여사 소환을 해서 좀 수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그렇게 할지는 의문이죠. 네. 그러니까요. 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고, 네. 아까 했던 얘기 좀 이어나가자 보면 집단항명 수괴죄, 네. 무시무시한 네. 이런 죄명을 갖다 댄 게 과연 이종섭 전 장관의 생각대로 한 것이겠느냐, 네. 이런 의구심이 의혹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네, 거네요, 그렇죠. 의원님은? 군에서의 상식은 네. 그 정도면은 저도 군에 자성장군 있으면서 출신이시죠. 그때는 사법에 대한 군 사법은 다 지휘관들이 같이 간장을 하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네. 저런 것들은 저도 많이 겪었죠. 그래서 저런 정도는 예를 들어 지시를 했는데 지시 이행을 못하고, 왜냐하면 처음에는 결제를 했잖아요. 이첩하라는 걸.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두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첩이 됐다 네. 한다면은 저거는 지시 불이행으로 보고 징계 정도 사유가 상식적인데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하고, 그리고 너무나 비상식적이라서 제가 국방에서 또 질의를 했었어요. 네. 이종섭 전 장관한테 왜 집단항명 수괴죄로 걸었느냐 했더니 3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수사관 전화를 안 받더라. 그래서 3명이 모의를 항명 모의를 하는지 알고 집단항명 수괴죄로 박정훈 대령은 걸었고 나머지 수사관은 2명은 항명죄로 했는데, 나중에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갑네 해갖고 2명의 수사관은 풀어주고 집단항명 수괴죄는 항명죄로 낮췄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아. 그래서 저는 이것은 뭔가 너무나 비상식적이다 했는데 이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8월 2일 날 전화. 대통령 개인 폰과 네.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그럼 3번 통화했다고 보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야 내가 지시했는데 뭐 어떻게 어긴 거야, 항명한 거야, 뭐 이렇게 또 따졌을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이종섭 장관은 하고 또 국방부에서는 안절부절하고 이걸 가행 반응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추측이고요. 이것은 수사로 네. 그런 파트를 그런 측면에서 수사관들이 좀 명확히 수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8월 8일 날 또 통화를 했다고 하잖아요. 네. 8월 8일 날 통화하고 나서 이루어진 것이 뭔가 8월 9일 날 경찰에서 경북 경찰청에서 서류를 이첩 다시 해왔잖아요. 받아왔잖아요. 이첩한 서류를. 네. 근데 그거를 다시 검토를 어디서 할 건지 아직 결론을 못 내린 단계였어요. 아하. 군 검찰에서 할지 검찰단에서 할지 조사본부에서 할지. 조사본부는 하기 싫어했죠. 그때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 당시 조사본부도 불러서 보고를 받고 했었는데 조사본부장이 그때 부재 중이었던 것 같고 그 대령이 대행을 하고 있었고 네. 그 대령도 대단히 그 전역을 앞두고 있어서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때. 그 엮이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데 미루고. 8월 8일 날 네. 대통령 전화기와 이종섭 장관 전화 기록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8월 9일 날 이종섭 장관이 명령을 내려요. 조사본부에서 자료를 검토하라. 명령을 내리고 조사본부에서는 과실치사 혐의 8명을 2명으로 바꾸어서 다시 경찰로 보내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8월 8일 거는 이종섭 장관이나 저쪽 측에서는 뭐 잼버리 사건 때문에 대통령과 통화했다라고 하는데 대통령과 통화하고 국방비서관도 관련 군사보좌관하고 통화한 것 같고 김태호 1차장도 뭐 통화가 네, 된 기록이 것 같고 나오고 막 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 별명들이 구차한 거죠. 그러니까 세 번의 전화와 그 다음에 큰 변곡점이 계속 이루어진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퍼즐을 맞춰보면서 좀 네.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네. 무리하게 했을까? 왜 이런 네.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부분들이 네. 대통령의 전화건 기록, 네. 통화 기록 거기에 딱딱 맞아 들어간다. 그렇죠. 모든 게 무리수였죠. 7월 31일 날 전화 있고 난 다음에 무리수가 생긴 거고 네. 뭐 8월 2일도 마찬가지고 8월 2일 회수, 전화한 보직 이후에 해임. 뭐 집단 항명 수개죄니 보직 해임이니 무리수가 따른 거고 네. 8월 8일 또 조사본부에 뭐 넘겨지고 이후에 8월 9일 날 넘겨지고 8명의 가실치사 혐의자가 2명으로 바꾸어서 대대장으로. 다시 예. 이렇게 되는 이런 변곡점마다 대통령 전화기와 대통령실의 전화기가 네.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 사안을 파헤치려면은 네. 이제 대통령실 넘어서 대통령을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을 조사하고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인 폰 네. 그걸 압수수색해서 포렌식도 하고 압수수색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짜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그다음 네. 그 관련자들이 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저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제가 질의했을 때 대부분이 거의 여기 관련자들이 네. 위증을 거의 다 했어요. 이종섭 아하. 장관도 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 없다 뭐 이렇게 하고 조태용 안보실장도 대통령께 이러한 사항 보고한 적이 없다. 뭐 또 뭐 국장관하고 뭐 그 국방 비서관도 그러고 네. 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위정이 됐을 확률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수사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대통령의 인식도 그랬었는데 네. 뭐 특검의 이유가 점점 더 생겼다. 네. 이렇게 볼 수밖에 공수처도 없겠네요. 11월 달에 작년 11월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는 얘기를 네. 들리고 있잖아요. 보도가 그럼 나왔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국방부 장관 이종섭 전 장관을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미루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공수처 내에서도 그 수사관들은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위에 윗선에서 압력이 있었다라는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네. 수사 뭐에 대한 압력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이제 특검으로 밝혀져야 되는 거죠. 네. 자, 특검의 중요성, 특검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이제 대통령까지 수사를 해야 된다, 조사를 해야 된다. 예. 폰을 압수해가지고 그 포렌식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특검이 안 되면은 뭐 이거는 그냥 말로만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종전 장관도 뭐 폰을 바꿨다 그러고. 저는 이것은 일단 특검을 우리가 발의했는데 22대 지금 시작되는 시점에서 국정조사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원래 우리 당에서 21대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특검법도 같이 했었죠. 갔었고 예. 그 국정조사는 김진표 의장 결심만 했으면은 총선 전에 국정조사가 이루어졌어요. 이번 것도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국방위하고 운영위에서 퍼즐이 한 80% 제가 맞춰졌지 했는데 지금 이제 수사 과정과 그 박정훈 대령 재판 과정에서 지금 퍼즐이 한 90% 막 맞춰지고 있잖아요. 마지막 퍼즐이. 그러면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더 많이 맞춰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운영위와 국방위에서는 한쪽 의견만 들었어요. 실제 정인으로 채택하고 싶었던 박종훈 대령 측이나 또는 안보실에 있는 파견된 대령 뭐 등등 많은 사람들을 또 군 검찰 단장 이런 핵심 요원들을 정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반대로 못했거든요. 그럼 이번에 이런 수사관들도 군 수사관들까지도 이렇게 정인으로 채택을 해서 하면은 훨씬 더
진실에 근접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22대 국회 아까 뭐 국회의장이 결단했으면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좀 우원식 국회의장 네. 그동안 계속 강조해 온 것은 여야가 합의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처리하는 거 당연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국회법에 따라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네. 21대 국회와는 다르게 국정조사도 시작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 당선이 네. 8월 5일날 아마 투표로 6월 5일에. 그렇죠. 네. 6월 5일에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배짱 있게 이런 것들은 하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당선되는 과정에서 우리 당원들의 목소리를 그렇죠. 엄청나게 목소리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좀 더 그런 면에서 강하게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도 네. 개인적으로 그 우원식 그 국회의장 되면은 이런 것들은 국정조사 꼭 관철시키게 하고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 이 최혜병 특검법이 어떻게 처리가 될 것이냐 또 특검이 빨리 도입이 돼서 지금 한시가 급한데 네.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22대 국회 민주당 제대로 해라 네. 이렇게 외치고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끝으로 못다한 말씀이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좀 잠깐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21대에서 많이 실망을 하셨을 텐데 네. 22대가 국회가 어제 개원했습니다. 22대는 그야말로 개혁 국회가 되고 민주당이 행동하는 민주당 그 앞에 선봉장으로 김병주가 서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또 오마이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병주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